자, 이번 시간에는 물의 극성에 의한 특징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물이 굉장히 주요한 생명체의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용매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물은 펜이 잠시만요. 펜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펜. 물은 굉장히 탁월한 용매가 됩니다. 여기서 용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녹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액은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이제 녹아서 균일한 혼합액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물은 용매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영양소와 노폐물을 녹였을 때는 우리 체내의 용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와 노폐물을 녹여서 필요한 곳에는 영양소를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한 생명체 몸 안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또 녹여서 체외로 빼는 수송과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앞서 얘기했듯이 물은 굉장히 비열이 높기 때문에 쉽사리 온도 변화를 겪지 않는댔죠. 그래서 생명체의 온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유지를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녹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의 용매가 원래 순수한 물이라면 용질은 이러한 영양소와 노폐물처럼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질은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랬을 때 녹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녹는 물질을 녹여서 균일한 상태로 존재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용액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의 균질한 혼합액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매는 굳이 물 말고도 다양한 액체들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기름을 녹이는데 탁월한 그런 어떤 벤젠이나 이런 것들, 핵산 이런 어떤 물질들, 그런 물질들도 용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체보다 가장 탁월한 용매로서 우리가 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일에 용매가 물이고 용질이 어떤 다른 기타 물질일 때 물이 어떤 것을 녹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물이 용매일 때 우리는 이것을 수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뭐라 하죠? 영어로는 aqueous solution.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는 하지요. 이때 사실 물이 용매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발생하는 것이 우리 생명체의 필수적인 그런 물질의 수송과 전달에도 영향을 주지만 다양한 물질들을 녹여서 품고 있을 수 있음으로써 수질오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이 뭔가를 녹인다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면서도 굉장히 필연적인 것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이 생명체의 필수제인데 너무 많은 것은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염물질도 녹이고 중금속도 포함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즉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용매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의 어떠한 특징 때문일까요?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물이 용매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의 쌍극자 특징에 의한 것입니다. 기억나나요? 쌍극자 특징. 물 분자 하나에 부분적으로 수소 파트는
양전하를 띠고 산소 부분은 음전하를 띠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104.5도.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수소 부분은 양전하, 산소 부분은 음전하를 띈댔어요. 그래서 물분자의 쌍극자 특징이 물분자끼리의 인력뿐 아니라 전하를 가진 모든 다른 분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쌍극자 특징이 전하를 가진 물질들을 어떻게 만든다? 해체시키는 거지. 어떻게? 해체시킨다. 네, 해체시킨 대가 아니라 지우개. 네, 해체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네, 예를 들어서 소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소금은 화학식이 뭐죠? 소듐과 클로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NaCl. NaCl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 소듐이 그리고 염소가 전하를 잘 내놓고 잘 얻고자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그렇게 세게 붙잡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소듐 플러스 이온하고 염소 마이너스 이온으로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지. 이 염소 마이너스 이온은 어디랑 인력을 가지겠습니까? 수소의 이 양전하 부분과 사실 인력을 가지고 이 소듐 부분은 어디 산소 부분에 이 음전하 부분과 이렇게 인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쌍극자 특징에 있어서 소듐과 염소가 나트륨과 염소가 서로를 잡고 있는 힘보다 이렇게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극성에 의해서 서로 막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용해의 과정입니다. 녹아 들어간다 라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물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표수, 여기서 지표수라 함은 하천수와 호소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지하수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표수는 그 인근 환경에서 계속 녹아들어온 0.01에서 0.02%의 용해된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이 용해된 무기물의 양과 종류는 무엇에 의존을 받겠어요? 방금도 내가 얘기했듯이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랬죠. 그죠? 그 해당 지표수가 위치하는 지질. 그래서 상대적 농도, 양과 종류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양과 종류는 그 물이 지나간 토양의 특성을 반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물이 지나간 토양의 특성을 반영을 하면서 그 토양으로부터 어떤 토양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어떤 토양에는 철이 풍부할 텐데 그런 어떤 토양을 지나간 물은 특정 지역을 지나간 물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특정 지역을 지나간 물은 철이 풍부하고 이런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석회암지대. 석회 뭘로 돼? CO3. 그죠? 이 석회암인 곳은 석회암 지대를 지난 물은 석회암 지대 즉 탄산칼슘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흐른 물은 무엇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까? 당연히 칼슘 이온과 그리고 이 CO3가 사실 물 안에 있는 수소 이온과 굉장히 잘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HCO3 이것의 농도가 높습니다. CO3 2-
마이너스 이가 이온이 사실 수소 이온을 만난 물 안의 수소 이온과 만나서 손쉽게 이 중탄산 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의 농도가 높습니다. 뭐 이렇듯이 대부분의 지표수가 어떠한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느냐는 어디를 흘러왔느냐에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담수와는 달리 이 바다는 용질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용질의 농도가 높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많은 것들이 녹아 있다는 걸 의미하죠.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자, 많은 물질이 녹아 있다. 많은 물질이 녹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지표면의 75%를 바다가 덮고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커다란 증류기와 같이 어마어마한 수증기를 증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의 양보다는 사실 증류되는 양이 많아가지고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녹아있는 용질은 그대로인데 물만 계속 빠져나가 보면 점점점 농도가 짙어지겠죠. 그래서 이 용질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어떤 용질의 용해도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체로 침전이 돼서 다시 칼슘 이온과 뭐 중탄산 이온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다시 이렇게 바다로 깔아앉아서 대양을 형성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칼슘 이온이 바다에서 쉽게 탄산칼슘을 형성합니다. 탄산칼슘 CaCO3를 형성합니다. 근데 CaCO3의 용해도는 근데 이것의 용해도가 지금 이 제가 모니터를 세워놓고 필기를 하고 있는지라 글씨가 이쁘지 않아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용해도는 1리터당 0.014g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바다를 형성할 때 이미 도달해 있는 농도거든요. 이미 도달해 있는 농도라 가지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침전을 조금 더 보충되면 그러니까 즉 증류되는 양이 많아가지고 용질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류되면 증류될수록 사실 이것이 이제 CaCO3가 지속적으로 침전을 하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침전해가지고 해저에 석회암 침전물을 형성을 해서 이것이 석회암의 또 대지로서 어떠한 용기의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해저에 해저에 석회암 침전물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물의 그 어떤 기능은 사실상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우리 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염분의 단위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염분의 단위는 여기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염분이 녹아 있는가를 염도라고 측정을 해요. 염도는 물 1kg당 염소의 그람수. 염도 물 1kg당 존재하는 아이고야 지우개. 자, 물 1kg당 물 1kg당 존재하는 염소의 그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해서 PSU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ractical Salinity Unit.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해양의 염도는 이게 1kg당 존재하는 염소의 그람수니까 평균 35 PSU로 굉장히 비교적 일치합니다. 이게 단위가 1000분의 1이거든요. 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수자원의 특성을 들어가 볼까요? 이제까지 물의 그 어떤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리고 물의 분자의 화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물의 다양한 특징을 알아봤어요. 지금부터는 수자원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의 특성에 있어서 우리는 빗물의 특성, 그 다음에 지표수의 특성, 지하수의 특성, 해수의 특성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빗물입니다. 빗물은 바다에서 거대한 증발로 형성된 수증기가 구름으로 응축된 후에 기어이 빗물로 만들어져서 낙하할 때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증류되어서 낙하될 때는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깝다라고 하지만 바다에서의 증발할 때 다양한 그런 이온들을 함유하고 증발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염소, 그리고 소듐, 칼륨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즉, 이런 어떤 해수의 주성분과 유사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빗물이 짜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 NaCl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해요. 낙하에서 근데 대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를 포화 상태로 녹이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거냐면은 이렇게 구름이 있어요. 구름에서 한 방울 빗물이 이 땅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땅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 빗물의 주변을 둘러싼 대기에는 질소가스도 많고 이산화탄소도 많잖아요. 산소도 많고.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이 빗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이까지 어마어마한 그 어떤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그 짧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순간일 수도 있는 그 긴 여정 중에 이 근처에 있는 대기로부터 이 작은 빗물 안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요. 음. 계속 떨어지면서 새로운 대기를 만나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녹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낙하에서 대기 중에 CO2를 포화 상태로 녹여서 사실 포화 상태로 녹인 CO2가 녹아 들어가면 pH가 낮아지거든요. 즉 H 플러스 이온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이거 포화 상태로 녹이는 바람에 순수한 빗물의 pH는 이미 5.6의 5.6의 그 어떤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성비라고 부르는 그 빗물의 pH는 무려 5.6보다 더 낮은 pH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리고 지하수나 하천수보다 용해성이 적어서 연수입니다. 연수, 소프트 워터. 완충작용은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여러분 연수기 쓰잖아요, 집에. 그거 가지고 머리 감으면 머리가 보들보들 하다 하죠. 예, 저도 한번 써봤어요. 애 키울 때. 애 크고 나면 망고 쓸데없다며. 딱히 상관없어. 네, 완충작용이 미약하고요. 대기 중에 어떤 가스를 녹여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황 가스와 그리고 이산화질소 가스를 녹여가지고 무엇을 형성을 하냐면 제가 굉장히 저번 학기 일반화학 실험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조했었던 산의 3대 천황 중에 1대 천황 황산, 그리고 3대 천황 질산, HNO3. 자, 이것을 형성해서 pH가 5.6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산성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 엑시드 레인이라고 하죠.
이것이 빗물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지표수의 특징입니다. 하천수의 수질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지지의 특성, 어디를 거쳐서 흐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댔죠. 그죠? 그래서 이 지지 특성 중에 우리가 지구상의 그 어떤 대양이 아닌 지구상의 그 육지에 가장 흔하게 존재한다는 규소, 그죠? 그래서 규토, SiO2, 그리고 칼슘, 그리고 소듐,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 그리고 철. 철은 네, 다양한 가스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네, 철 등의 광물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어떠한 순서로 녹이느냐면 이제 중탄산염 HCO3- 그리고 황산염 SO4E- 그리고 염화물 그리고 질산염, 이것의 순서로 사실상 녹입니다. 그리고 수온의 계절 변화가 크고 지표수는 그래요. 요즘같이 더운 그런 어떤 시기에는 지금 별로 안 덥죠. 어제부터 굉장히 시원한데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온 데서 그러나 네, 이게 요즘 같은 그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지표수가 얕기만 해도 수온이 막 25도 훌떡 넘어가요. 30도까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수온의 계절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직사광선을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유량의 분포에 따라서 수질의 변화폭이 커요.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 우리가 일정한 오염물질을 던지면 수질이 농도가 낮겠죠. 그렇지만 조금 흐르는데 우리가 수질 오염물질을 팍 투척을 하면 농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량의 분포에 따라서 수질의 변화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산시의 대부분의 도심하천에 물이 쫄쫄쫄쫄쫄쫄 흐르는 데다가 인근 도심 지역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받아 안는 그러한 상황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더 붓는 거지. 그래서 하수처리장 유출수를 이제 하천으로 흘러보내기도 하고 낙동강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유량을 늘려줌으로써 수질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하천이라고 한다면 주로 굵직한 사대강, 그죠? 그것에 굵직굵직한 지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하천의 몇 가지 특성을 제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하천은 동에서 서로 흘러요. 동에서 서로 흐르고 또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죠. 뭐 때문에? 산맥 때문에. 어떤 산맥?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지표의 그 정신적 지주, 심리적 지주, 태백산맥 때문에.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하천의 구배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면적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70%가 산이기 때문에 하천의 구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즉 굉장히 경사를 가지고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길이가 비교적 짧아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길이가 길겠어. 대충 이렇게 산으로 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땅에 얼른 모여서 얼른 흐릅니다. 그래서 하천의 구배가 크고 하천 길이가 비교적 짧아요. 땅덩이 좁으니까. 미국의 뭐 미시시피강 뭐 이런 데하고는 뭐 콜로라도강 이런 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거기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크잖아. 부러워 죽겠어. 자, 전 딴 거 안 부러운데 땅덩어리는 부러워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자, 길이가 비교적 짧아요. 그리고 하천 유역의 경사가 커요. 유역이라 한다면
유역이라 한다면 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내리막 경사 이쪽으로 내리막 경사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산의 능선을 따라 가지고 이쪽에 내린 물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에 내린 물은 이쪽으로 흐르겠죠. 여긴 또 다른 막 산지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지가 많아요. 오죽하면 전국토의 70%겠어. 그래서 이쪽으로 내리면은 이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하나의 하천을 형성할 때 이렇게 하나를 유역이라고 합니다. 유역이라고 해요. 이 유역의 경사가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어디 가나 산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경사를 얘기하는 거지. 유역의 경사가 큽니다. 그리고 홍수시와 갈수시의 그 유량 변동폭이 매우 커요. 홍수기와 갈수기의 유량 변동폭이 큼. 우리는 이것을 하상계수라고 합니다. 하상계수가 크다. 하상계수가 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수지와 수자원의 특성은 지하수예요. 지하수는 비나 눈 등이 지표로 침투하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속에 토양 알갱이 사이가 침투된 비나 눈, 침투된 강수로 가득 차서 흐르는 것을 우리는 지하수 포화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H 5.6 정도 되는 강수가 떨어진댔죠. 자연적인 빗물의 pH가 5.6이랬어요. 이 pH 5.6의 강수가 토양 사이를 흘러내려가면서 토양의 광물질을 이렇게 녹이면서 흘러가서 결국 지하수는 중성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수를 막 떠서 그냥 먹어도 사실 그러면 안 돼. 뭐가 있을지 몰라요, 요즘 세상은. 자, 그리고 황산염, 탄산염, 규산염, 염화물이 용해되어서 경수의 특징, 하드워터, 연소의 반대말이죠. 경수의 특징을 가집니다. 비누가 잘 풀리지 않고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 아무리 헹궈도 샴푸가 다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미끌미끌한 경수의 특징을 가집니다. 연중 수온의 변동이 뻑뻑한 그런 특징을 가지죠. 뻑뻑하다 표현해야 되지. 연중 수온의 변동이 굉장히 적고 탁도가 낮아요. 하천수에 비해서 흐름이 완만하고 오염의 정화 속도가 느리고 오염의 원인 지점 파악이 어려워요. 땅 밑을 흐르는데 어느 시점부터 오염이 됐는지를 알려면은 그 지하수가 흐르는 수맥을 일일이 이렇게 지하수를 파가지고 우리가 물을 떠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땅 밑을 흐르니만큼 지표수보다 더욱더 국소적 지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끊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